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월요일날 일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춥죠? 이 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영하 2도를 봤어요. 야, 영하 2도면은 겨울이지. 네,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낮에는 또 가을이 온다니까 아침만 좀 옷깃을 여미면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월요일날 아침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1.58% 올랐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S&P 500 1.8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18% 오르면서 그동안에 빠졌던 흐름을 완전하게 이제 만회하는, 회복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 기업 실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실적에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이제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때문에 테이퍼링과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는데, 일단 그것들이 상당히 그 수면 아래라기보다도 적응을 했지. 수면 위로 완전히 발가벗고 나와가지고 모양새를 다 부었어. 그래서 악마가 오고 있어. 위험한 악마야. 얼마나 무서울까. 키는 8m. 야, 몸무게는 35톤. 이런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해서 딱 열어봤더니 158cm에 70kg. 그냥 단단하게 생기셨네요.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간 거죠, 지난 한 주간. 그래서 테이퍼링의 위력이 뭐 그냥 생각보다는 그림자였구나. 우리가 그림자를 봤구나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그 그림자를 실체적 윤곽으로 더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실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뭐 무조건 에너지 기업들은 실적 좋죠. 지금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이 150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유틸 같은 데는 거의 평타를 치고 있고, 금융 부분은 무려 30% 이상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분기에 이익이 15.6% 정도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일정을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흐름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과 내일 18일, 19일 날 보면 대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네,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은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자니 딜런 재무장관 등의 발언이 있고, 그다음 랜달 퀸슨 연준 부의장 연설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라파엘 보스틱, 패트릭 카커, 미셸 보만, 크리스토퍼 윌러 이런 분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발표가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을 통해서 11월 중순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 뉴스는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혹시나 이분들이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금리 인상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반응할 것이다 라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더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생활품 필수품 회사인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항공주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죠. 근데 항공주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발표가 됐지만 3분기는 실적이 회복이 되는데 4분기에 앞서 에너지 기업들은
1500%나 이익이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익 증가 중에 상당 부분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조금 안 좋아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20일 미국 시간으로 20일 테슬라, 그 다음에 그 베이커 휴즈, IBM 이런 회사들인데, 자 테슬라가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달 지금 테슬라가 $800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누군가요?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친구들이에요. 중국 친구들이 전기차 생산 9월달 발표를 했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발표를 했죠. 테슬라도 뭐 금액상으로는 거의 탑일 것이고, 그 순위상으로는 실질적 순위 경차 빼고 하면 2위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다가 야 이거 모자라서 못 팔아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 기가베를린이 60만 대? 6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니 그만큼 무조건 더 팔겠네. 그럼 마진이 얼마야? 실제 마진이 상당히 늘어나겠군. 이익 증가폭이 상당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지금 $800 올랐죠. 주가 배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면을 보지만 나쁜 면도 같이 봐야 돼요, 기업에. 그래서 이 기업이 적정한지 계속 성장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쪽 부분만 보고 있죠. 게다가 포기했다고 나오더군요. 마이클 버리 회사가 청산된 게 아니라 그냥 팔았다, 옵션을 팔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옵션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테슬라의 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일단 뭐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근데 우상향의 각도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갈지 더 가파르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갈지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끌어갈지 여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다 해보았고요.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할게요. 오늘은 질의응답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몇몇 유튜브들을 보니까 유튜브나 또 나와서 하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주린이 분들을 의지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인기 있는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발언하는 건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인기를 쫓다가 패가망신을 하게 되죠. 근데 나는 패가망신을 안 하거든. 얘기한 사람은 안 하면 되니까, 투자를 안 하고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쫓아한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번 주말에 좋은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스폰서가 되고 있는 흑삼전탕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링크로 가끔씩 이제 올라가는 삼초육수 순간, 거기로 사셔야 20% 가까운 할인을 받습니다. 딴 데 네이버에서 사면 할인 못 받아요. 저희 삼초육수 순간 저희 링크 찾아보시면 거기서는 좀 싸게 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스폰 해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흑삼전탕은 불끈불끈 흑삼전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홍삼도 잘 안 맞았어. 근데 이거는 홍삼, 보통 아닙니다. 오케이. 다시 넘어와서,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댓글도 굉장히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일반적인 주린이 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이 말이죠, 정말 희한하게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투자에서 그게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관전평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데가 여기에요. 야구 선수보다 해설가가 많아.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실전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해설가가 더 많은 데야. 되게 웃겨. 오히려 실전 선수는 누가 뛰고 있냐면 주린이들이 뛰고 있죠. 주린이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장의 흙바닥의 질을 알 수가 없어, 잘. 그래서
그 운동장의 흙바닥의 질을 알아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를 느끼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한때 날렸어 이런 분도 있어. 나 왕년에 한때 날렸는데 나 왕년에 사할 타자야, 나 왕년에 홈런 타자야 이러면서 요즘은 필드에서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그냥 놀이삼아 하시고 진짜 실전에서 필드에서 선수로는 안 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관전평을 하시니까 필드에서 뛰고 있는 주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혼동스럽죠. 주린이들은 지금 흙을 밟고 있는데, 근데 얘기해주는 분은 흙을 안 밟고 있는데, 이거 어쩔 거야. 이게 지금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금융이라는 것은 완화적일 때는 모두에게 축복같이 보입니다만 경색이 시작되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곳이 이 금융시장입니다. 자, 이번 하락은 대전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국내 상황으로 봐서 왜 국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냐? 거래소 12%, 코스닥 13%나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을 하게 됐냐? 올해 고점 대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적으로 약간 경색이 된 이유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신용 대출이 다 거의 대부분 막혔습니다. 추가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신용 대출도 안 나오고 담보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수요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의 수요 공급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막혔죠. 신용대출 같은 게 막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의 신용대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히고, 증권회사에서의 대출도 막혔어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되면은요, 고점에 되면 이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신용대출이 막 미친 듯이 커지고 막 이래요. 대출도 안 쓰고, 그래서 투자를 알아?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제 후배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한 10살 어린 제 후배가 저한테, 형님 그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되겠어요? 근데 그 친구 한 달에 수익률이 40%였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40%, 50% 이렇게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상당히 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높기도 했어요, 수익률이.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더블이 나. 나 되게 우스운 거야. 그딴 식으로 하니까 형님 되겠어. 만년 가봐라 되나. 그 친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죽을까? 맨날 이래. 맨날 죽을까를 달고 살아. 빚이 너무 많아. 아무리 갚아도 이자 돈하고 약간 더 갚으면 끝이야. 평생 이제 그 금융의 그 쇠사슬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는 항상 좋을 때 겨울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제가 할머니처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노파심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투자 심리에는 확실히 레밍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 투자는 거의 상당 부분 레밍 현상에 의한 것이다라는 건데, 레밍이 뭔지 아시죠? 한 마리가 막 하면 무리들이 가는데 절벽으로 뛰어내려도 그냥 다 같이 뛰어내리는 게 떨어지는 거죠. 한번 방향을 잡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무리 속에 있으면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인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속에 같이 있을 때 상당한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단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들, 그 당시에 유명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투자합니다. 이게 혼연일체가 합체가 되면 아주 나쁜 결과를 내죠.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단박에 깰까 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예외적 현상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뭐냐면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그리고 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기도 했고요. 그 중국 빅테크는 지금 깨지긴 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조금 궤적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일단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 산업 신산업의 중심에 있었고 그 주류 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해서 옛날 같았으면 와 이건 뭐 말도 안 돼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죽어 했는데 안 죽어요. 근데 이렇게 안 죽게 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산업사회 전체의 큰 변혁이 이루어졌어요. 즉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셀러레이터가 풀 가동됩니다. 요즘에는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런 좋은 신산업에 투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요. 옛날 제조업체 같으면 20년, 30년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 2,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산업이 변신하면서 실제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 세계 시장을 잡아먹는데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변화는 뭐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변화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글로벌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옛날 같았으면 아무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시장이 로컬이었으면 이렇게 성장 못해요. 근데 시장이 로컬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세계로 바뀌면서 전 세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글 이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유명 기업들이 시세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상당히 위험했는데 얘네들은 예외적인 현상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시장이 넓어지면서 이익이 계속 증가해. 그래서 PER 배수가 30배 안짝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되게 유명하고 유망한 투자가 과연 유명한 투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편안한 투자. 여기서 편안한 투자는 내가 무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투자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요. 투자는 그런 본성을 깨고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투자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군중 효과에 있어서 또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군중에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군중도 초기 군중들은 막 올라가는 시대에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고 이씨 내가 저기 안에 못 들어가서 바보 됐네 하고 그걸 빨리 쫓아가려고 막 달리면 더 위험하죠. 그때 빨리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를 쓰게 되죠. 더 빠른 쾌속선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풍선이 꽉 차서 터지게 될 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도 인기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인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중에 붕 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내 마음이 편한 거 찾아서 보시면 원래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그렇게 뽑아주긴 하는데 그렇게 될 때 투자의 결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유튜브들이 좋은 유튜브냐? 재미없는 유튜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재미없는 것 중에 그 기술적인 얘기들 하는 거. 너무 재미없거든. 근데 그런 거를 봐야지 도움이 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IR 관련 해주는 유튜브 있거든요. IR? 거기 뭐 조회수가 400개, 500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유튜브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보죠. IR 협회가 하는 IR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뭐 보고서도 올리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의외로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에 매달리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기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럼 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사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도록 누적 실적이 좋았다고 검증된 사람들의 그 유튜브 내용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합니다. 워렌 버핏도 끝없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구글을 선택하지 못한 건 정말 바보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가라 그래도 이 시장에선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와요. 그런데 그 실수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많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유튜브들을 골라서 캐치를 해보시면 그분들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인지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유튜브를 골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짠 하고요.